두 번의 굴욕적인 개항을 당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 산업혁명을 맞이한 유럽 국가들은 대량 생산된 공산품을 더 많은 국가들에 수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인도와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국 대륙의 청나라로 뻗어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럽 국가들의 치열한 식민지 획득 경쟁으로 이어진 것이죠. 당시 영국과 프랑스가 엄청난 수의 국가들을 식민지화시키며 대영 제국, 프랑스 식민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전세계 총 인구수가 18억 명에 불과했던 당시에 대영 제국의 인구는 4억 5,800만 명으로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했고 육지 면적도 3,550만 제곱킬로미터로 세계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가진 나라로 기록됐고 유럽,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등 전 세계 모든 대륙에 대영 제국의 영토가 있었다 보니 영국을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영국만큼은 아니었지만 프랑스 식민제국도 거대했습니다. 프랑스 주권이 미치는 영토 규모는 1350만 제곱킬로미터로 현재 프랑스의 영토보다 20배 이상 거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과는 달리 인도와 동남아시아에 거점이 없었던 미국은 경쟁에서 뒤처졌습니다. 이에 특사로 파견된 에드먼트 로버츠 국무장관은 조선 및 중국과 통상을 열기 위해서는 일본과 조약을 먼저 맺어야 한다라는 보고서를 올렸고 미국은 일본을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에 굴복한 일본은 결국 미국의 개항을 결정했는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계 최강의 공업국인 미국을 상대로 제2차 세계대전을 시도했다가 원자폭탄 세례를 맞고 몰락한 일본은 메가더 장군에 의해 두 번째 개항을 당했는데 당시 국군주의였던 일본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수천 년간 신적인 존재로 여겨졌던 일본의 천황을 평범한 인간으로 끌어내렸고 일본인들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 말 현재 또 한 번 미국의 중대한 결정에 일본 열도 전체가 발칵 뒤집혀버렸습니다.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한때 10%포인트 이상의 차이로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것이라 분석되지만 최근 격차가 8%포인트로 줄어든 데다가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애리조나 등 6개 경합주에서는 격차가 4%포인트도 채 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2016년에 치러진 대선에서도 모든 여론조사에서 힐러리가 트럼프를 압도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고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는데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이렇게 아직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치열한 대선 경쟁이 펼쳐지는 가운데 놀랍게도 현재 미국에서는 일본을 쏙 빼놓은 채 한국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오바마 전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최소한 22만 2천 명의 미국인이 사망했고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10만 개의 중소기업이 문을 닫았다. 한국의 인구당 사망자는 미국의 1.3%에 불과하다 전했습니다. 독일의 데이터 기업 스태티스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19 사망자는 미국이 679명에 달했고 캐나다 267명, 한국은 8명을 기록해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에 외신들도 한국에 대한 놀라운 보도를 쏟아냈는데요.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동북아시아의 두 라이벌 국가인 한국과 일본이 바이러스 구호에 있어서 대응 속도와 효율성에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이 일본보다 낫다 보도했고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막강한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뤘나 라는 파격적인 제목과 함께 한국이 코로나19에 대한 암호를 풀어냈다. 그 정답은 너무나 간단하면서도 유연하고 상대적으로 따라하기 쉽다. 유엔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나 영국보다 2배나 더 효율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자의 타인 전파를 차단했다. 한국의 성공 열쇠는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진단키트 기술과 중앙집중식 통제와 더불어 정부와 국민들의 완벽한 커뮤니케이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끊임없는 노력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보도했습니다. 즉 현재 미국의 야당인 민주당이 트럼프를 향해 펼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가 바로 한국과 비교하며 미국이 형편없는 수준의 코로나 방역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는 것인데요. 수개월째 한국과 비교를 당하자 트럼프 행정부가 황당한 주장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CNN과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한국과 미국은 같은 날 첫 코로나19 환자가 나왔지만 매우 다른 경로를 가고 있다며 한국은 코로나19 통제에 성공한 반면 미국은 대유행과 큰 피해를 막지 못했는데
장관으로서 초기부터 좀 더 공격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알렉세이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렇게 답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한 대형 교회에 폭발적인 감염 사례가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문제의 교회를 봉쇄하고 교회에서 접촉한 모든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 경찰뿐만 아니라 군대까지 사용했다. 이것은 한국의 문화적, 법적 문맥에서 그들에게 적합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실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황당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에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일부 교회를 제어하기 위해 경찰 인력이 투입된 적이 있고 신천지발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구와 경북 지역이 팬데믹 상황이었을 당시 병상 확충과 치료 지원을 위해 군 의료 인력이 투입된 적이 있지만 알렉세이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처럼 경찰과 군대가 나서 모든 사람을 체포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자기 방어를 위해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은 것이죠. 여기서 일본에게 충격적인 점은 미국에서 대선 기간 동안 수도 없이 비교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일본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조용하다 못해 고요한 수준입니다. 더 충격적인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미국 최대 규모의 반도체 회사 인텔이 한국의 SK하이닉스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를 10조 원에 매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인텔은 SK하이닉스의 90억 달러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 사업부를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될 이번 인수에는 인텔의 SSD, 낸드 플래시, 웨이퍼 사업, 그리고 중국 북동부 도시에 있는 생산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SK하이닉스가 인텔에 10조 3천억 원을 지불할 것이다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은 일본의 절망적일 정도로 치명타였습니다. 그동안 한국과의 경쟁에서 밀려 파산하거나 사업을 접거나 심지어 대만으로 넘어가 버린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이 수두룩합니다. 67년 동안 사업을 이어온 파나소닉도 반도체 사업을 접었고 도시바는 한국의 SK하이닉스가 포함된 컨소시엄에 반도체 사업부 지분을 넘겼을 뿐만 아니라 1990년대 세계 반도체 시장을 휩쓸었던 NEC, 히타치 제작소, 후지스 등의 존재감을 현재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일본 반도체 산업의 마지막 희망은 바로 삼성전자에 이어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2위를 기록 중인 키오시아입니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는 전원이 꺼지는 동시에 자료가 사라지는 D램 메모리 반도체와는 달리 전원이 끊겨도 지워지지 않고 10년을 저장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로 반도체 중에서도 특히나 각광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프랑스의 Your Development는 2025년까지 D램은 연평균 7%의 성장이 예상되는 반면 낸드 플래시는 11%의 고속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도쿄도 미나토쿠에 본사를 둔 키오시아가 삼성의 뒤를 이어 낸드 플래시 세계 2위를 기록하며 버티고 있었지만 이번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로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키오시아를 제치고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가 세계 2위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결국 압도적인 기술 격차와 대량 생산으로 인한 단가 인하로 일본의 마지막 반도체 회사 키오시아마저 일생일대의 위기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결국 뚜껑이 열린 일본은 한국을 향해 선을 넘는 도발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월스트리트저널은 모든 기대치를 뛰어넘은 인물이었다. 뉴욕타임스는 삼성을 글로벌 거인으로 키운 인물이다. 라며 전세계 주요 매체들이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을 긴급 보도했는데요. 일본 언론들의 보도는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건희 삼성 회장의 마스시타 전기 창업자이자 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마스시타 고노스케를 존경했고 일본 기업의 품질 개선이나 경영 수법에 정통했다 보도했고 NHK는 이건희 회장이 일본 와세다 대학교를 졸업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마치 이건희 삼성 회장이 일본에서 경영을 배운 덕분에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은 채 이렇게 이웃나라인 한국을 향해 황당한 소리만 늘어놓자 결국 일본 내부에서도 일본의 새 총리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네야마 류이치 전 니가타현 지사는 지난 토요일 트위터에 현재 일본은 히틀러 집권 당시 독일 국민처럼 돼가고 있다 라는 파격적인 내용의 트윗을 게재했고 마스미야 타카아키 리세메이칸대 교수는 외국 특파원 협회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가는 히틀러다. 심지어 독일 나치의 히틀러조차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특별 법률을 필요로 했지만 스가 총리는 법률 신설도 하지 않고 현행 헌법을 자기 멋대로 해석함으로써 자신이 히틀러 같은 독재가 되려는 것은 아닐까 싶다. 지난해 10월 12일과 13일에 태풍 19호 하기비스가 일본 열도를 강타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기비스는 이틀 만에 일본 연 강수량의 40%에 달하는 비를 쏟아부었고 이례적으로 강한 바람까지 동반하면서 전국의 24곳의 제방이 붕괴되고 142개의 하천이 범람되었습니다. 또 폭우로 신칸센 고속철도 120량이 침수되었고 전국적으로 5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피해가 일어난 지 1년이 되어 특별한 인터뷰와 탐사 취재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분명히 북한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의심이 되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태풍 19호 하기비스의 피해가 아직 복구되지 않으면서 1주년을 맞이해 많은 행사와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일본 주민들은 정부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제대로 복구도 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무책임하다. 관심 바뀌다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와테 현에서만 약 890세대 주택이 파손되었고 306억 5천만엔, 약 3,320억 7천만원의 피해가 생겼는데 1년이 지난 현재에도 제대로 된 복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매년마다 반복되는 태풍 피해와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방치하고 있다고 성토합니다. 주변 하천을 제대로 정비하고 계곡마다 작은 방지댐을 여러 개 설치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1주년을 맞이해 인터뷰를 한 주민들도 아직도 도로가 복구되지 않고 있다. 고립되어 있는 22가구는 여전히 불편하고 불안하다. 정부는 빨리 대처를 해줘야 한다. 라고 간절히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애걸복걸하는 일본 주민들의 인터뷰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아직도 피난소에서 생활하고 도로가 파괴된 그 상태인데도 막연하게 정부의 노력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때문입니다. 오늘 마이니치 신문은 태풍 19호의 피해 복구는 자치 힘에서 나온다. 대지진의 경험을 살리는 주민들이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미야기현에서 주민 510명의 작은 마을이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도로를 임시 복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태풍 피해로 도로는 토사로 막히고 파괴되면서 버스로 병원을 다니는 노인들이 약이 없어서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정부의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동일본 대지진 때에도 주민들이 스스로 복구하고 살 길을 찾았다. 그 경험과 실적을 다시 살리면서 재해 복구에 나섰다. 이제는 병원에 가서 약을 탈 수도 있고 쇼핑도 대신 해주는 등의 마을이 되었다. 라고 자랑했습니다. 이제는 이 마을 주민들은 고립되어 있고 아직도 피해 복구를 못하는 지역에 나가서 강의를 하고 있다. 주민 스스로 살아가는 생명력을 자랑하고 해결 방법을 전수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 기사를 읽다 보면 북한의 이야기인가 라는 착각이 들 정도인데 마이니치 신문이 자랑스럽게 보도하는 것을 보니 놀랍습니다. 한국인들이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 일본에서는 자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가노시에서는 태풍 19호 하기비스의 피해를 생각하는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그 당시 피해 상황을 적나라하게 찍은 사진 550점이 전시되어 있어서 다시는 이런 일을 겪으면 안 된다. 스스로 대비해야 한다. 라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목적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전시회를 통해서 자연재해에 대해 스스로 조심하고 대비하도록 주민들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이 자연재해에 대해 일본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하늘이 내린 것인데 정부는 다른 바쁜 일이 있겠지. 내가 미리 대비하지 못한 잘못도 있다. 등으로 자책하는 것은 오래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 정부는 온갖 핑계를 대면서 피해 복구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대책은 아예 세울 생각을 하지도 않습니다. 2019년 9월 태풍 15호 링링으로 인해 치바현의 10만여 세대의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지나간 지가 보름이 지나도 8만여 세대에는 여전히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노인이나 어린이들이 열사병에 걸릴 지경이라고 호소하니까 그제서야 도쿄전력이 일주일 기다려라, 아니다 2주일만 기다려라 라고 발표해서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상 외의 엄청난 정전 사태가 발생한 것은 치바현의 대형 송전탑과 1만여 개의 전신주가 한꺼번에 붕괴되고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30년이 넘는 전봇대가 대부분이고 대부분의 건물들도 30년 전 버블 경제 때 만들어진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 강력한 태풍에 쉽게 붕괴가 된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그동안 사회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거의 하지 않았고 복구 시스템이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것도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치바현에 몇백 명의 복구 인원만 투입했다가 여론이 거세지니까 1000여 명으로 늘렸고 나중에는 도쿄전력과 자위대까지 총동원하는 뒷북을 쳤습니다. 이 당시에도 아베 정권은 주민들의 피해액 218억엔 약 2,400억 원을 13억엔 약 145억 원으로 수습하려고 해서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도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바로 투입했다, 대책회의는 규정이 없어서 안 열렸다 등으로 변명하다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매뉴얼 핑계대는 것은 결국 규정과 매뉴얼이 없으면 대책도 없고 예방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을 받은 거죠. 일본 정부에서 피해 복구를 하는 것도 아주 천천히 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후다닥 할 복구도 언제까지 미루기도 합니다. 오늘 신문에는 지난 7월에 규슈 호우로 구마모토 현과 가고시마 현을 연결하는 히사스 오렌지 철도가 11월 1일부터 다시 운행을 재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관광철도인 히사스선의 한 노선인데 4개월이나 지나서야 겨우 복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이타 현의 많은 온천들은 진흙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해서 폐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토사가 흘러들어서 건물이 파괴되거나 온천에 원천이 묻혔지만 언제 하천을 정비할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직 정확한 일정조차 잡혀있지 않아서 그냥 폐업을 선택하는 온천 여관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결국 마을 주민들은 행정에 맡기지 말고 스스로 마을 재생을 하자 라면서 마을 재생자치위원회를 설립하고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7월 호우가 발생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피해 인구의 34%에 해당이 되는 1152명의 집은 그대로 파손되어 있고 580명은 지금도 피난소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랑이 될 수 있는지 놀랄만한데도 일본 정부도 무책임하게 방관하고 일본인들은 부지런히 스스로 복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들만 모여 사는 작은 마을들이 노인들이 약을 제때 받기 위해 도로 복구를 스스로 하는 일들이 자랑이 되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